지금 아마존에 가시면 달고나 메이킹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6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K 콘텐츠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 여기도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방법은, 자, 오늘은 K 콘텐츠의 활어,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K 콘텐츠의 경쟁력 그리고 돈 버는 방법까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오징어 게임하고 한 달 전에 DP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죽어가던 넷플릭스에 심폐소생술을 했다.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월 이용요금으로 받아간 돈이 대략 4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이 매출 신장률이 78%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사람들이 관련해서 쓰는 댓글이 뭐냐면, 볼 만큼 다 봐서 더 이상 넷플릭스의 메리트가 없었는데 DP가 문을 열고 오징어 게임이 정점을 찍었다.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등이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2,753조 원 정도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추산입니다. K 콘텐츠의 성장세를 생각할 때 이쪽은 쉽게 말하면 노다지다. 이게 꼭 좋은 건지만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한국 시장에서 대략 연간 4,500억 원 정도를 걷어가고 오리지널 넷플릭스 콘텐츠를 만들려고 5,5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벌어가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돈을 쓸 리가 없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나라가 대략 8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7개 나라를 빼고는 언어의 장벽과 무관하게 지금 드라마 부분 1등이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할리우드에선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콘텐츠를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뿌리면 남는 장사인 거죠. 넷플릭스 창립자 회장님이 본인의 SNS에 457번을 달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데, 가성비가 좋다는 건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면서 수익은 크게 가져오는 그런 왜곡된 구조가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시나리오를 완성한 게 2009년이라는 거예요. 투자를 못 받고 묵혀뒀던 시나리오가 10년 만에 빛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약진이라는 건 결국 루저들의 이야기를 집중하게끔 만드는 이 왜곡된 사회 구조 하나,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근원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수익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너무나 독창적인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의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제작해내는 과정의 비용이 서양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하는 거고, 요 사이에 한국의 특히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소위 우리가 우리 사회의 실패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패자부활전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패자부활전의 그 눈물 어린 모습에 전 세계가 공감하는 그 사회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고, 황동혁 감독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공감하지 못했던 얘기가 지금 공감이 된다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일 수 있다. DP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지만 그 안에 그 사회구조의 갑질, 이 위계질서의 부당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봐요. K 콘텐츠의 산업 규모, 일자리는 대략 그 68만 개 정도 만들어내고 관련된 매출은 연간 2019년 기준으로 대략 126조 원 정도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추산이거든요. 근데 그건 2019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보다 볼륨이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BTS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유튜브로 접속해서 비용을 치르고 콘서트를 직관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전 세계 투어 비용을 세이브하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 아마도 K 콘텐츠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아주 큰 환경이 됐을 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있죠. 일단 NCT 127 정규 3집 스티커로 돌아왔는데, 네, 좋아하는 거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무려 4개 부문에서 지금 1등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요.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방향은 K 콘텐츠가 당분간은 이 왕좌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건 콘텐츠 산업은 늘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는 점이에요. 잘 나가는 배우, 톱 배우가 있는 반면에 생계가 어려운 배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나가고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0만 원은 채 안 되는 돈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K 콘텐츠의 경쟁력 자체는 저는 한동안 간다고 봐요. 일단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랑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정말 그 완벽한 시스템으로 사람을 길러내잖아요. 예컨대 아이돌들이 열심히 합숙을 하고 여기서도 끝없이 경쟁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현재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다인종의 영어가 가능한,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의 아이돌이 아니라 글로벌 아이돌인 거죠. 태생적으로 가수 시장에서, 음악 시장에서 글로벌 정서를 가지고 가는 요 아이돌은 당분간 어느 쪽에서도 저는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정서를 담지 않기 때문에. 또 웹툰 시장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글로벌 웹툰 시장을 놓고 이제 경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만화의 거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일본에서도 이 웹툰 보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이라는 단어가 전형적인 콩글리시인데, 우리가 만든 말인데 전 세계가 다 씁니다. 과거에 할리우드가 아시아를 소비했던 방식을 보면 한동안 와호장룡 같은 것들로 중국에 막 열광을 하다가 일본의 게이샤 스토리를 만들다가,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한국 콘텐츠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보편적 감성을 파악하고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먹힌다고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홍콩 느와르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비슷한 장르를 계속 자기 복제하면서 결국은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거든요. 무한증식은 하되 자기 복제를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봐요. 오징어 게임이 잘 됐다고 해서 문어다리 게임, 쭈꾸미 게임 이런 거 만들면 안 되겠죠. 완전히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니즈를 계속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이가 6개나 빠졌다고 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굿즈죠. CD를 이제 팬들은 하나의 굿즈로 이해를 합니다. CD로 음악을 들으려고 CD 사는 게 아니고요. 그 굿즈 안에 이제 그들만의 앨범을 사야만 볼 수 있는 사진 이런 것들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에 가시면 달고나 메이킹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6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한국 콘텐츠 안에 노출됐던 것들이 굉장히 힙한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OST도 팔고 이야기의 플롯을 가지고 웹툰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샘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굿즈 산업이 무한히 펼쳐지면 뭐 그들의 스티커도 만들 수 있고요. 머리띠도 나올 수 있고 맷돌에 뼈를 갈아서 일하는 게 마치 콘텐츠 산업의 정석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 스태프들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분 단위로 그 신호를 짜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하고 점심 저녁 제때 먹고 야근하지 맙시다. 그리고 수당 딱딱 챙겨줍시다 해서 촬영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건축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발도상국의 건축에서 공기 단축이 돈을 세이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거나 부실 공사가 됩니다. 우리 콘텐츠도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게 많았거든요.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준엄하게 꾸짖지만 방송국도 사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의 2019년 월 평균 소득이 대략 180만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따진 월급보다 적은 돈이에요. 가성비 좋다는 게 사실 자랑은 아니거든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영화 승리호의 그
여러 가지 놀라운 그래픽들을 한국에서 작업했다는 게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가능하지? 이런 얘기를 해외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 가격에 그 퀄리티가 사실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120%, 200%를 해왔거든요. 비싸고 안 좋은 건 있는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경제의 원칙이에요. 비싼데 속았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비용을 전가하거나 그 안에 내재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K-팝 콘텐츠들을 만들어낸 공장 시스템이 이제 사람을 키우는 학교의 시스템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고요. 현장 인력들에 대한 배려, 그 충분한 사회 보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K 콘텐츠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방법은 K 콘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증시가 좀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식은 무서워요. 이런 경우에는 소액을 K 콘텐츠 관련 굿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데, 이 회사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잘 돼서 관련된 무엇을 만들 때 시장성이 있다라고 보면 소액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 만들 때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비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손실도 날 수가 있죠. 영화가 개봉했는데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작게 한번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OTT 시장이 잠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와중인 걸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들, BTS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BTS의 동생 그룹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당분간 간다.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믿음은 지금은 가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네요. 나눠 먹자. 톱스타 대배우들은 굉장히 부유하죠. 그리고 제작사도 완전히 돈방석에 올랐다, 이런 기사 많은데 현장의 스텝 중에 집 샀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알겠는데 밑에 싹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이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는 게 꼭 자랑은 아닙니다. 제 돈을 치르는 착한 콘텐츠가 되자. 우리 미닝아웃의 시대잖아요. 돈줄 내주는 그런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듭시다.